자, 눈 온 아침. 눈이 내린 아침은 좀 다른 날하고 다르게 좀 특별하지. 밤사이 내린 눈이 몽실몽실 강가의 돌멩이를 덮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었을 텐데 어느 돌멩이도 똑같이 나누어 덮고 있었다. 해가 뜨는 쪽의 것도 해가 지는 쪽의 것도 넓은 돌멩이 넓은 만큼, 좁은 돌멩이 좁은 만큼 어울려 머리에 인채 파도를 이루고 있었다. 돌멩이들이 나직이 숨을 쉬고 있었다. 자, 이 동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법은 돌멩이를 뭘로 표현하고 있어? 돌멩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자, 돌멩이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행 한번 읽어볼까? 어떤 시행에서 느낄 수 있어? 돌멩이들이 나중에 숨을 쉬고 있어. 그렇지. 돌멩이들이 나직이 숨을 쉬고 있었다. 이 시행에서 대표적으로 돌멩이를 표현하는 방식을 알 수 있지. 자, 돌멩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사람처럼. 사람처럼? 사람처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살아있는 것처럼이라고. 살아있는 것처럼. 어. 숨을 쉬고 있죠. 자, 살아있는 것처럼. 자, 집중. 웅진이 집중해. 어? 선생님이 시를 벌써 읽었는데 이제서야 피면 안 돼. 자,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을, 그치? 살아서 숨쉬는 생물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활류법이라 그런다고 해서. 고개만 끄덕이지 않고 뭐 하고 있어야 돼? 자, 다시 얘기하자. 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감상과 분석은 조금 달라. 감상은 그냥 뭐 하는 거야? 쭉 낭독하고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자신의 어떤 배경 지식, 스키마를 활용하는 거고, 분석은 보다 지식적인 면으로 뭐 하는 거야? 이 동시를 쪼개어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화자를 찾아보는 거고, 표현상의 특징을 찾아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동시에서 표현상의 특징은 돌멩이라는, 그지? 바위라는 무생물을, 그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체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나직이 숨을 쉬고 있었다지. 돌멩이들은 숨을 쉬지 않잖아. 자, 또 어떤 부분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나누어 덮고 있었다. 마치 눈이 돌멩이를 덮은 거잖아. 그런데 돌멩이들이 알아서 뭐 한 것처럼, 덮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 자, 밤사이 내린 눈이 몽실몽실 강가의 돌멩이를 덮고 있었다. 자, 몽실몽실이라는 건 뭔가 동그랗고 부드러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거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성 모음이 아니고 양성 모음이라서 밝은 느낌이야. 어두운 밤이었을 텐데 어느 돌멩이도 똑같이 나누어 덮고 있었다. 자, 똑같이 나누어 덮고 있었다. 자, 여기서 시인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 자연이 공평하다는 거야. 자연의 공평함. 왜 그렇잖아. 우리도 이불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같이 덮어야 될 때 한 사람이 확 끌어다가 당겨버리거나 둘둘 감아버리면 나머지 사람이 덮을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우리가 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나누어 덮지. 네? 그래서 해가 뜨는 쪽의 것도 해가 지는 쪽의 것도 위치에 따라서, 또 넓은 돌멩이 넓은 만큼 좁은 돌멩이 좁은 만큼 크기에 따라서 각각이 자기가 놓인 상황에 맞춰서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눈에 덮여 있다는 얘기지. 자, 어울려 머리에 인채 파도를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파도를 이루고 있다는 건 서로 어울렸다라는 거, 공동체, 집합체의 모습을 파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돌들이 울퉁불퉁할 거 아니야. 눈이 덮이지 않은 돌은 울퉁불퉁이겠지만 눈이 덮인 돌은 뭐해? 부드럽다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왜?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다 어떻게 돼? 눈에 의해서 싹 다 가려졌으니까. 그래서 임기택 시인이 눈 온 아침에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그럼 화자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동시에서는 화자가 누구일 것 같아? 이 동시를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 동시에서의 화자는 드러나 있지 않지? 네, 그렇죠.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 시인 본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화자가. 그러면서 밤사이 내린 눈이, 그지? 아직까지 녹기 전에, 내지는 누군가가 밝기 전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화자이겠지.
근데 이 화자가 이 자연의 풍경 속에서 그냥 아름답다, 눈 오는 아침은 멋지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고 있어. 자, 주제 한번 적어보자. 뭘 느꼈을까? 눈이 내린 다음날 강가에서 이 화자는 무엇을 느꼈을까?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자. 자기 생각을 한번 발표해볼까? 자, 발표해보자. 시간 끌지 마. 동시 수업하는데 이렇게 끌 필요 없어. 저 먼저. 뭐 누구든. 일단 소재는 돌이나 눈이고 주제는 이 시에서 공평함과 화법을 자세히 덧해봤다. 공평함에 대해서 화자가 얘기하고 있고 표현상으로는 활용법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 용진이는? 소재는 눈 돌멩이고 주제는 살아있지 않은 돌멩이의 살아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것이 실감난다. 실감나는 표현. 오케이. 자, 토니. 소재는 눈하고 돌이에요. 주제는 이 시를 그 강가에서 자연의 공평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표현은 표현에서는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근데 보통 주제에서는 표현법 같은 건 쓰진 않아. 그냥 주제에서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중심 생각에 대해서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면 돼. 자, 암송 해보자. 밤사이 내린 눈이 몽실몽실 강가의 돌멩이를 덮고 있었다. 밤사이 어두웠을 텐데 똑같이 나누어 덮고 있었다. 다음에 해가 뜨는 쪽의 것도 해가 지는 쪽의 것도 넓은 돌멩이 넓은 만큼 좁은 돌멩이 좁은 만큼 어여 머리에 인채 파도를 이루고 있었다. 돌멩이들이 나직히 숨을 쉬고 있었다. 광해보자. 밤사이 내린 눈이 몽실몽실 강가의 돌멩이를 덮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었을 텐데도 오늘 돌멩이 똑같이 나누어 덮고 있었다. 해가 뜨는 쪽의 것도 해가 지는 쪽의 것도 넓은 돌멩이 넓은 만큼 좁은 돌멩이 좁은 만큼 좁은 돌멩이 좁은 만큼 어울려 머리에 인채. 어울려 머리에 인채 파도를 이루고 있었다. 돌멩이들이 나직히 숨을 쉬고 있었다. 밤사이 내리내리 몽실몽실 강가의 돌멩이들을 덮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었을 텐데 어느 돌멩이들은 나누어 덮고 있었다. 똑같이 나누어 덮고 있었다. 해가 뜨는 쪽에 겉도 해가 지는 쪽에 겉도 넓은 돌멩이 넓은 만큼 좁은 돌멩이 좁은 만큼 나누어지고 있었다. 나누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어울려 머리에 인채 어울려 머리에 인채 하루처럼 이루고 있었다. 맨 마지막 행. 가정 활용법을 잘 표현한 마지막 행.
돌멩이가 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시인. 무생물인 돌멩이가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 살아 숨쉬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해봐. 뭐가? 일단 뭐가? 돌멩이, 어, 돌멩이가 어떻게? 나 자, 돌멩이가 어떻게 숨쉰다라고 시인이 표현을 했겠어. 아침이야, 고요하고 조용해. 어떻게 숨쉰다고 표현을 했겠어. 나직 웅진아, 이건 IQ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돈이야. IQ의 문제가 아니야. 뭐의 문제야? 감각의 문제야. 시어에 대한 감각의 문제. 자, 시인이 돌을 뭐 한다고 표현했어? 숨을 쉰다고 표현했어. 여기서 너희가 딱 뭐 해야 돼? 대단하다. 어떻게 돌이 숨을 쉰다라고 표현했지? 라고 일단 뭐 해야 돼? 한번 딱 정신이 차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해? 돌멩이들이 왜 하필이면 나직이 숨을 쉬고 있었을까 생각해봐. 아침이라고. 그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직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이야. 어느 누구도 그 눈을 뭐하고 있어? 밟지 않았어. 근데 너희가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온 다음날 눈이 밤새 내렸는지도 몰랐는데 창문을 딱 보니까 눈이 착 쌓여 있어. 근데 내가 굉장히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그지? 어느 누구도 밟지 않은 눈을 내가 제일 먼저 뭐 할 수 있어? 밟을 수 있어. 그럴 때 너희가 막 와 소리칠 것 같아? 그렇지? 오히려 더 차분하고 조용하게 뭐해? 행동을 해. 자, 돌멩이들이 아직 뭐하고 있어? 숨쉬고. 마지막까지 힘을 줘서 암송을 해야지 늦게 내는 거야. 자신감이 없어갖고 자꾸 흐지부지 해버리면 그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야. 자, 마지막이랑 다시 해봐. 돌멩이들이 나직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렇지. 이해가 가? 왜 마지막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 그리고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그지? 이 시에 관통하고 있는 게 뭐야? 그 딱딱한 바위를, 돌을 이 시인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왜?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은 자기들이 가장 뭐하다고 생각해? 위대하고 모든 걸 다 인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길가의 바위 하나조차도 뭐야?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야. 이들조차도 뭐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연과 공감하고 그지? 교류하고 느낀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인은 바위가 숨을 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뒤에 넘겨보자. 숯불 나오지? 뭉근히 읽어보자. 숯불. 숯불 합창후 참숯을 피운다. 참숯칠. 참숯을 을이 아니고 칠. 참숯을 피운다. 불문 속으로 빨려드는 푸른 바람 한 자락. 그 바람에 소스라쳐 깨어나는 빛. 어느 땐가 푸르른 파도처럼 일렁이던 참나무 숲들이 그 속을 동시에 내려붙던 빛들이 되살아난다. 모두 참수 속에 웅크리고 있던 빛들이 아우성치며 튀어나온다. 자, 이 동시는 보는 것처럼 쉬운 동시는 아니야. 자, 숯불이라는 것 자체가 참나무를 태운 그지? 수치지. 그 수치 다시 불을 붙이면 우리가 뭐라 그래? 숯불이라고 하지. 자, 참숯을 피운다.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참나무로 만든 숯을 불을 피운다라는 거야. 그냥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불문 속으로 빨려드는 푸른 바람 한 자락.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불을 피우려면 공기를 자꾸 뭐 해줘야 돼? 주입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불꽃이 딱 일면서 불이 쫙 붙지. 그때 그 순간 어떻게? 산소가 싹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마치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날숨이 아니고 뭐 하는 것처럼? 들숨을 쉬는 것처럼.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푸른 바람 한 자락. 자, 이 순간에 너희가 딱 느껴야 되는 건 불을 피우는 순간 불문 속으로 푸른 바람이 싹 빨려 들어갈 때 마치 죽어있던 것이 부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랑 똑같아. 숨을 전혀 감이 안 잡혀? 죽어있던 게 부활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숨을 쉰다? 들이쉰다, 마신다, 내쉰다. 숨을 들이쉬는. 너무 언어적 감각이. 자, 집중해보자. 자, 뭔가가 정지되어 있던 게 다시 재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것도 생명체가. 자, 숨을 들이마시는 것부터 시작할까? 내쉬는 것부터 할까? 들이마셔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뭐 하고 있었으니까? 멈춰서 공기가 들어가 있지?
안 왔으니까 그게 다시 되살아나려면 뭐부터 해야 돼? 그렇지, 들이마시는 것부터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돼? 미라가 나오는 영화나 강시가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관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던, 그지? 미라나 그 사람 시체 같은 게 무슨 어떤 SF 영화에서 주술이나 막 이상한 걸 다시 되살아나면 숨을 이렇게 후 하고 내쉬는 것부터 해. 들숨부터 들이셔. 들숨부터 들이셔. 이러면서 혈관이 쫙 커지면서 눈을 탁 뜨잖아. 이해가 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감각을 가지고 이 시를 해석을 해야 돼. 시를 보세요. 참수술 피운다. 근데 이건 단순한 행위야. 그런데 불문 속으로 빨려드는 푸른 바람 한 자락. 그 순간을 이 시인은 뭐한 거야? 탁 캐치를 한 거야. 바람이 샥 빨려 들어가면서 불꽃이 팍 이는 거야. 마치 생명이 다시 뭐한 거야? 되살아난 거야. 왜 생명이 되살아난 거야? 참숯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뭐였던 거야? 참나무였던 거잖아. 살아 있었던 거잖아. 그거를 잘라서 불로 태워버렸잖아. 죽인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거에다가 다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불을 피우는 거잖아. 부활시키는 거라고. 이해가? 자, 그랬더니 그 바람에 소스라쳐 깨어나는 빛이 소스라쳐 놀라서 깨어났대. 도대체 그 빛이 뭐가 깨어났다는 걸까? 그 바람에, 그러니까 하고 들어 마시는 푸른 바람에 시를 보라고. 소스라쳐 깨어나는 빛. 그러면서 이 빛이 뭔지 나머지 3년, 4년, 5년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빛이 바로 뭐래? 어느 땐가는 뭐야? 이 나무가 아직 베어지기 전에 푸르른 파도처럼 일렁이던 참나무 숲들이, 그 빛이 바로 뭐야? 참나무 숲이래.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속을 동이째 내려붙던 빛들이 되살아난다. 그 속을, 여기서 그 속은 뭐야? 참나무 숲. 참나무 숲으로 동이째, 동이라는 건 항아리째 물을 확, 그지? 내려붙듯이 동이째 내려붙던 빛들이 되살아난대. 그러면 항아리째, 동이째 내려붙던 빛이 바로 뭘까? 그게 태양빛이지. 이해가 가? 자, 모두 참수 속에 웅크리고 있던, 그렇잖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 에너지원은 어디야? 태양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무 속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야? 태양의 에너지. 열과 빛이지. 선생님의 몸이나 너의 몸 속에도 다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모두 참수 속에 웅크리고 있던 빛들이 아우성치며 튀어나온다. 이 아우성치며 튀어나오는 게 바로 그 이연에 있는 뭐야? 소스라쳐 깨어나는 빛이야. 결국 이 동시 속의 하나 속에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참나무와 그 에너지의 순환이 한순간에 다 뭐 하는 거야? 불꽃이 일면서 다시 되살아나는 거야. 자, 이 시를 감상하기 위해서 제일 1년에서부터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캐치를 해야 돼. 1년에서부터 뭘 캐치해야 돼? 참수 피운다. 그래, 참수 피워. 왜? 불문 속으로 빨려드는 푸른 바람 한 자. 그 순간을 탁 캐치를 해야 돼. 그지? 얘가 뭐 하고 있는가? 부활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뭐가 부활한 거야? 태양빛이 부활한 거야. 태양빛이 어디 들어가 있다가? 참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부활을 한 거야. 그래서 하정우 선생님의 숯불이라는 이 동시는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그냥 뭐 하는 거야? 검정색 숯을 불을 피웠어. 그랬더니 잘 타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여기다 고기 구워 먹으면 되겠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동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동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태양과 지구와 지구 위의 생명체 사이에 뭐야? 에너지의 순환. 돌고 도는 에너지에 뭐가 있는 거야? 영원한 고리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 시인은 이런 참숯을 피우는 이 작은 행위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 걸 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실은 뭐가 있어? 이 참숯 속에 웅크리고 있는 빛이 우리 안에도 웅크리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은 공제동의 별이지. 이제 관울공자. 별 공제동. 즐거운 날 밤에는 한 개도 없더니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다.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울고 싶은 밤에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오케이. 자, 이동시는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즐거운 날 밤에는 한 개도 없대. 자, 여기서 별은 중의적 의미야. 중의적 의미라는 건 뜻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별 하면 딱 떠오르는 뜻은 당연히 뭐야? 별 하면 그 하늘 별이 생긴. 그렇지.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이지. 그럼 아주 기본적으로는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별이야.
그런데 즐거운 날에는 별이 한 개도 없대. 실제로 이거 가능해? 아니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 내가 즐겁든 슬프든 똑같이 뭐해? 똑같이 어. 위에 똑같이 떠 있잖아. 그지? 근데 마음 슬픈 밤에는 하늘 가득 별이래. 반대로 내가 슬픈 날에는 하늘 가득 별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별이 두 번째 의미가 뭐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의미는 정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야? 내가 즐거운 날에는 하나도 볼 수 없어. 근데 내가 슬픈 날에는 하늘 가득 별이야. 이거는 외부에 있는 걸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걸까? 내 마음. 내가 그렇지.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언가지.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언가. 그게 뭘까? 내 마음 속에 있는 별은 뭘까? 양심일 수도 있고, 그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일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야? 별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슬픔도? 많다. 응, 더. 맞아. 어린 왕자라는 작품에 이런 얘기가 있어. 어린 왕자가 사는 B627 행성에 굉장히 행성이 작아. 어린 왕자가 슬플 때는 노을을 본다 그래. 그런데 별이 작기 때문에 노을을 보고 싶으면 의자를 들고 서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또 노을을 볼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어린 왕자에게 어떤 날은 142번인가 노을을 봤대.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이라는 얘기야? 14만. 그렇지. 굉장히 많이 슬픈 날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도 수만 개일까 수십만 개일까 내 슬픔이 깊을수록 뭐하다는가 별의 개수는 많다. 여기서 별은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별이겠지. 울고 싶은 밤의 가슴에도 별이다. 온 세상이 별이다. 그래서 보면은 세상과 내가 그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네, 여기서 별이 중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지. 자, 그 다음에 도니가 새해는 추운 겨울로 보자. 새해는 추운 겨울에 하청 후 어머니 새해는 왜 추운 겨울이 오나요? 저리도 쓸쓸한 겨울 들판을 건너 마른 바람 속에서 오나요? 얘야 저 하늘과 들판을 다시 생각해보렴.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저처럼 욕심 없고 깨끗한 하늘과 들을 어머니 정말 그래요. 가을밭의 나무도 그렇지요. 열매와 잎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북쪽 찬바람을 맞고 산 어머니 같은 마음. 새해도 그런 마음이지요. 얘야 이제 생각하겠니? 이 땅에는 새해가 왜 추운 겨울이 오는가를. 겨울이가 아니고 얘야 이제 생각하겠니? 이 땅에 새해가 왜 추운 겨울에 오는가를. 추운 겨울에 오는가를. 자, 새해는 추운 겨울에 여기서는 화자가 두 명이 등장하지. 누가 등장하지? 아들과 그래.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아이지. 네. 어머니와 아이. 그래서 이제 아이부터 시작하지. 아이가 어머니 새해는 왜 추운 겨울에 오나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우리나라 가겠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새해가 겨울에 오겠지. 근데 얘가 질문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질문한다는 건 뭐야? 뭔가를 느끼고 깨닫고 있다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느끼고 깨달을 게 없으면 질문할 것도 사실은 없어. 예를 들면 오늘 한글날이라서 학교 안 간대. 만약에 그래. 그럼 오늘 학교 안 간대. 근데 생각 있는 아이라면 한글날이 뭐야? 언제부터 노는 거야? 왜 노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겠지. 질문을 한다는 건 그거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겨울의 풍경은 사실 그냥 쓸쓸하잖아. 나무도 다 그냥 잎이 떨어져가고 가지만 쓸쓸하게 남아있고 거리도 막 낙엽은 막 바람을 따라서 막 돌고 막 뭐랄까 굉장히 좀 삭막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자, 저리도 쓸쓸한 겨울 들판을 건너 마른 바람 속에서 오나요? 하필이면 새해가 그렇게 오냐?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얘야 저 하늘과 들판을 다시 생각해보렴. 이게 중요하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건 뭐야? 관점을 바꿔봐라.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저처럼 욕심 없고 깨끗함. 자, 그러면 쓸쓸한 겨울 들판과 대조를 이루는 시어가 뭐야? 시를 봐야지. 쓸쓸한 겨울 들판과 대조를 이루는 시어. 반대가 되는 시어. 반대가 되는 욕심 없고 깨끗. 그렇지. 욕심 없고 깨끗함이지. 자, 지금 똑같은 데를 바라보고 있어. 똑같은 들판을 바라보는데 이 아이 눈에는 쓸쓸한 겨울 들판이야. 그지? 어머니 눈에는 그게 뭘로 보여? 쓸쓸한 게 아니라 깨끗. 욕심 없고 깨끗한 아니, 이로 보여. 깨끗.
관은 이해가 가?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지. 이제 현명한 아이야. 어머니 정말 그래요. 과일밭에 나무도 그렇죠.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두 개를 바로 알아. 열매와 잎을 모두 돌려보내고 혼자 북쪽 찬바람을 맞고선 어머니 같은 마음. 새해도 그런 마음이죠. 결국 뭐야? 왜 새해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오느냐? 모든 걸 다 뭐하고 버리고 떨구어내고 깨끗이 비워야지만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지. 양손에 움켜쥐고 왜 탈무드나 이소구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 그지? 땅콩 먹는, 그러니까 사탕 항아리에 손 집어넣고 사탕을 욕실껏 집으니까 손이 빠지지? 않지. 그래서 아이가 막 울고 있으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뭐라 사탕을 포기하고 한두 개만 꺼내라. 그럼 손이 이렇게 되니까 빠지지. 그러니까 욕심을 가득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뭔가를 채워낼 수가? 없이. 그래서 얘야 이제 생각하겠니? 아, 이제 깨달았니? 이런 뜻이지. 이 땅에는 새해가 왜 추운 겨울에 오는가를. 자, 그래서 너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욕심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야. 비워야 된다. 이제 3개월만 있으면 6학년이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6학년이 돼서 뭔가 새롭게 스타트 하려면은 5학년 걸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털어버릴 건 털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잘했어. 자, 뒤에 넘기면 이제 산이 좋은 것이 나올 거야. 자, 다음 주에는 산이 좋은 것이 이거 해오자. 해오가 보자. 자, 산이 좋은 것. 자, 그 다음에 왕조는 고려 17에서 24지? 네. 고려 17에서 24. 한번 가볼까? 인 1146, 의 1170, 명신 희강 고원 1174. 수고했어. 1146, 1170, 명신회강 9원 1174. 인 1146, 인의 1170, 명신 희강 고원 1274. 이렇게.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충렬왕부터 25대부터 34대까지. 34대. 여기까지. 연도는 어디 외우는데 나오지? 네. 그럼 두 번째 도는 거지, 여기까지 가면. 아니, 첫 번째 도는 거예요. 아, 이번이 첫 번째야? 네. 첫 번째 도는 거 치고 잘하네. 고맙다. 이게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노력한다는 게 확실히 보인다. 자, 고사성어 가보자. 고사성어 끝내기도 빨리 끝내버려야 되지. 51에서 65. 제목처럼 빨리 끝내버리는데. 빨리 끝낼 수 있어. 이거는 두 번째지, 그지? 네. 자, 네. 가보자. 자, 과전 이학. 즉, 이게 뭐야?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이제 고쳐 신지 마라. 해보자. 잘 일러바친 친구 앞에서는 과전이야 하게 된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관포지교. 우리 논술 친구 원래 지금 3명밖에 없는데 4명은 관포지교로 매우 친하다. 그래. 선생님이 바람이 있다면 너희가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 우정이 지켜지고 그리고 너희 아이들도 서로 친구가 되고 그러면 참 좋겠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 분명히 얘기하지만 친구라고 얘기해서 그지? 좋은 친구는 내가 좋은 친구면 상대도 좋은 친구야. 내가 나쁜 친구면 상대도 무슨 친구야? 나쁜 친구. 그래서 쟤 때문에 잘못됐어요는 없어. 나 때문에 쟤를 망친 거지. 그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나부터 뭐가 되면 돼? 잘된. 좋은 친구.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하는 친구가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괄목상대. 나는 평생 도서관 수수께를 괄목 상대할 것이다. 오케이. 선생님은 많이 괄목상대하다고 느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광일미구. 막 세월만 보낸다는 얘기지. 남갈문과 광해미군은 비슷한 고사성어이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지? 남갈무. 자, 그 다음에 교원영색. 교원 영색만 교원 영색한 말이나 행동에 속으면 안 된다. 내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교원 영색도 할 줄 알아야지 참 생존 본능이 뛰어난 건데
자, 선생님이 이게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교토삼굴. 한심하게 처음 일만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뒷일까지 생각해서 대처하는 것을 교토 삼굴이라는 거. 그렇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그 다음에 고밀복권. 마음의 간신의 아첨을 한번 고밀복권해야 한다. 그렇지. 교훈 영색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그 다음에 구사일생. 나는 물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진짜야? 네, 진짜요. 어 진짜? 많이 그거 너무 놀랬겠다. 신기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바다에 갔었을 때 바다에 갔을 때 정말 깊이 빠졌다가 빠져서 발이 안 닿았어. 네, 발이 안 닿아서 근데 다행히도 아빠가 그 발견을 와 해가지고 다행이다. 너무 놀라고 무서웠겠다. 몇 네, 살 때? 발이 그 순간이면 두렵지. 네, 너무 한 3년 전인가? 정말 관우는 구사일생이 가슴에 와닿겠다. 자, 그 다음 진행하자. 자, 구일모는 저번 고사성어 책에도 나왔지만 9마리 소가 모여있는데 그 중에 털 하나가 빠진 거니까 너무나 많은 것 중에 극히 작은 거라서 거의 뭐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하찮고 작은 거.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5,278만이잖아. 그지? 그래서 5,278만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구일모 취급을 하면 안 되겠지. 그지? 많으니까 한 사람 정도는 이거 아니지. 사람 목숨에 있어서는 구일모가 통하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에 국사무쌍. 한 나라에 쌍둥이가 없다. 이게 뭐 유전적으로 쌍둥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실력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 실력이 뛰어나서 이 사람과 비슷한 실력의 사람은 없다. 국사무쌍. 선생님은 이게 독서논술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의 모토는 국사무쌍이야. 어디 가면 날 따라와. 뭐 이런 거 있지. 자, 그 다음에 군맹무상. 이것도 전에 나왔던 거지. 이게 귀에 좀 많이 익숙해질 거야. 설명을 들으면. 이게 장님들이 원숭이를 만져보고 각자 만지는 대로 원숭이, 코끼리를 생각하듯이 군맹무상은 뭐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뭐하는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걸 군맹무상. 근데 탐정도 그 많은 의견 들어봐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조금만 그 목격자들의 의견만 듣고 판단하면 그것도 군맹무상. 그렇지. 탐정이 그지? 증거나 증인을 그지? 객관적으로 수집을 하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만 갖고 탁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면 군맹무상하겠지. 그 다음에 군자삼락. 자, 군자라는 건 학문이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난, 인품이 뛰어난 인물이잖아. 그에게는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대. 가장 큰 즐거움은 당연히 뭘까?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즐거움인데, 그지? 첫 번째 것은 인간이 줄 수 없는 거래. 그러니까 신만이 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뭐야? 부끄러움이 없는 삶. 당신은 뭐가 즐겁습니까? 난 부끄러울게?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야?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 이게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래. 난 돈 버는 게 좋고, 돈 쓰는 게 좋고, 사람들한테 내 돈 있는 거 자랑하는 게 좋아. 이건 군자 삼락이 아니겠지. 그지? 나도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어. 나도 군자 삼락이야. 이럴 수는? 자, 그 다음에 권토중맥. 흙먼지를 일으키며 되돌아온다. 전쟁을 생각하면 돼. 전쟁 예전에 말 타고 했으니까. 질 때는 막 말 타고 도망갈 때 막 먼지를 막 일으키고 도망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뭐 하는 거야? 막 뛰어? 올 때.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뛰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권토중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난지교는 쇠와 난초처럼 사귄다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관포지교처럼 우정에 관한 이야기야. 다정한 친구 사이의 정이나 교제를 얘기해. 역시 관포지교처럼. 그래? 그 다음에 금상첨화는 비단 위에 예쁜 꽃을 하나 더 올려놨다는 뜻으로 좋은 것 위에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이거 금상첨화라고 그래. 예를 들면 온 가족이 아빠 생일로 인해서 식당을 갔는데 아빠 생일이라서 기분이 좋은데 식당이 또 서비스도 좋고 깔끔하고 맛도 좋아서 아주 기분 좋게 식사를 했어.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 오늘은 참 금상첨화한 날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금성탕지까지 가자. 금성탕지는 성은 성인데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성이 함락시킬 수 없냐면 성 주변에 인공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에는 펄펄 끓는 쇠물이 막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연못을 건널 수도 없지. 방비가 너무 견고해서 뭐 하다는 거야? 함락시킬 수 예를 없는 들어 성. 거기다가 다리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냥 악어들을 육식 악어들 다 푸는 맞아. 실제로 예전에 막 그러지 막 이렇게 막 뾰족뾰족한 철책도 세워놓고 악어도 키우기도 하고 그지?
금성탕지라고 해. 그래서 예전에는 무기가 화포가 특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쌓느냐가 지키고 못 지키고의 결론이었지. 그래서 가장 성을 튼튼하게 쌓아서 오랫동안 버틴 나라가 비잔티움이란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도 결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한테 멸망을 당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오스만 투르크가 바로 중국에서 배우고 온, 당나라에서 배운 화포 기술로 성을 뭐 해버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무기의 기술이 발달하면 전술 전략도 달라지지. 요즘 러시아가 아주 최고의 병기, 무기, 신무기라고 해야 되나? 자랑을 하지. 한번 봐봐. 그 무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앞으로 곧 몇 년 안에 실용화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우리가 미리 느낄 수 있어. 예를 들면 너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원래 처음에는 뭘로 개발된 거야? 군사용 통신 네트워크로 개발이 된 거지. 그게 뭐가 된 거야? 일반인이 됐지.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사실 다 뭘로 개발이 된 거야? 군사용 무기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기를 막 관심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기의 특징이나 발전을 한번 잘 살펴보면 미래에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금성탄지 79페이지까지. 근데 미래의 군인들은 좀 무서운 것 같아. 미래의 군인들은 거의 사람보다는 로봇이나 그지 드론이나 기계가 하니까, 사람이 군인일 때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잖아. 뭐 얘기를 해본다거나 설득을 한다든지 살려달라고 막 그지 애원을 해본다거나. 그런데 기계일 때는 그런 게 아예 통하지를 않지. 그냥 발을 탄탄탄탄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그냥 죽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살려하면 그런 로봇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지 조정을 하기는 하지만. 전투용 로봇을 만들 수도 있겠죠, 미래에는. 그렇지. 그래서 좀 끔찍한 것 같아. 자, 독해보자. 독해 우리 오늘 뿌리 깊은 5단계 3, 4주차 해야 되는. 네, 했어요. 다 했어요. 어, 도끼 이야기 읽을 때마다 너무 재밌던데요. 그랬어? 네. 오, 그때 80일간의 세계일주도 나왔어요. 아 맞아. 맞아. 그거 너무 재밌어. 아는 게 나오는 것도 재밌지. 요양의 시대. 그 무슨 정원 같은 것도 나오네. 빌리아원. 네, 그거 비밀 정원. 실제로 되게 실험했다잖아요. 그 미국 기자 2명이 진짜 80일간 세계일주 갔었잖아. 그런 실험 해볼만 한 것 같아. 그렇다. 궁금하니까. 30차부터 불러보자. 30차가 54쪽이야. 54페이지. 시점 보내서. 자, 은진이 주시겠습니다. 저요? 일본의 한옥? 한옥? 기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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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에 5번, 스피드 있게. 3번에 초가집, 노화집, 기와집, 음. 4번에 높은 사람 바깥 안 곡식 장독대. 마당 장독대. 아 마당 장독대예요. 음. 그래서 5번에 담장, 6번에 소실대문은 담장보다 크기가 높고 평대문은 담장과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말을 타고 통과해야 되니까. 앞마당, 앞마당. 옛날 집이 참 좋지. 앞마당이라는 건 빈 공간이야. 정말 빈 맞아요. 공간이 있다는 게 약간 대단. 뭔가 신선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나무 스멜. 자, 그 다음 12회.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작가 사회운동가, 4번에 시각, 사회인? 그 다음에 측박, 그 다음에 대학. 5번에 4번, 6번에 지호, 7번에 5번. 그 다음에 13회. 1번에 화폐, 2번에 곡물, 전원, 중보, 저화, 조선정보, 한국은행, 전자화폐. 건원 중보야. 건? 원. 전이 아니고 건. 두 번째. 건원, 중보. 3번에 리을, 기억, 디은, 니은.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4번. 자, 14회. 은진이 스피드 있게 하자. 1번에
1번에 픽스? 아니 포그지 포그. 픽스. 아, 픽스가? 형사를 잘못하면. 2번에 5번? 3번에 4번? 그 다음에 4번에 5번? 4번에 2번이지. 고르다라는 낱말이 가진 뜻 중에는 여러 가지 중에서 뭐 한다? 가려낸다는 뜻도 있지. 가려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즉 뽑다라는 뜻이지.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5번? 7번에는 1번인데 자, 본문의 이야기와는 달리 보기는 말하는 이가 글에 등장하는 포그, 바로 그 사람이지. 이런 방법으로 글이 진행되면 읽는 사람이 주인공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지. 자, 이거 지금 7번 문제가 중요해. 7번 문제에서 원래 우리가 읽은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냐면 위에서 신 같은 사람이 포그, 필리어스 포그, 그지? 필리어스 포그, 픽스, 장 파스파르투가 하는 행동을 위에서 막 지켜보면서 아, 포그는 어디를 뛰어갔다. 필리어스 포그는 뭐 했다. 막 이렇게 써놓고 있어. 그런데 7번에 보기에는 누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서술자가 누구야? 동시에서는 화자, 소설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서술자. 서술자가 누구야? 필리어스 포그? 본인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시작해? 필리어스 포그는 항구를 향해 뛰어갔다라고 쓰지 않고 나는 마음이 급해서 항구를 향해 뛰어갔다라고 쓰고 있지. 이걸 뭐라 그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해. 자, 너희가 이제 문학작품 읽을 때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시를 읽을 때 뭐부터 구분한다 그랬어? 화자가 누구지? 표현의 특징이 뭐지? 이런 거 본다 그랬잖아. 분석한다 그랬잖아. 작품도 마찬가지야. 뭐부터 분석해야 돼? 이야기 읽을 때는 누가 이 이야기를 진행시켜주고 있지?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서술자. 서술자. 서술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근데 서술자가 나야. 내가 내 얘기를 해. 그럼 1인칭 주인공. 이제 서술자가 난데 내가 내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셜록 홈즈라는 작품 읽어본 적 있나? 네.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만화 그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약간 살인 사건 그런 거도. 도니도 한번 셜록 홈즈 읽어봐. 굉장히 재미있어. 이게 탐정 이야기여서 읽는 내내 책이에요. 그냥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작품인데 그 작품이 대표적인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주인공은 너희가 잘 아는 누구야? 셜록 홈즈인데 셜록 홈즈가 자기 얘기를 쓰지 않아. 셜록 홈즈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의사지. 의사. 그 의사가 셜록 홈즈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이 활동하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홈즈가 뛰어가는 걸 봤다. 그치? 홈즈는 이렇게 말했다. 홈즈는 범인이 누구라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야? 그 7번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문학 작품에서 서술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이야. 자, 그럼 14회 맞히면 되나? 네. 15회. 아니요. 이거 85만 자, 스피드 있게 부르세요.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5번에 5번. 5번이.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이 과거에 있었던 추억을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당장 현지에만 얘기하지. 그 다음에 6번에 3번, 7번에 5번. 6번에 지금 6번에 3번, 7번에 5번. 그다음 16개. 1번에 가격,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5번. 오케이. 그 다음 17회 1번에 5번, 2번에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집을 못 찾는다. 2번은 기후변화로 꿀벌이 죽는다. 3번에 5번, 4번에 3번, 5번에 니은, 리을, 디귿, 기읒, 미음. 6번에 수벌은 독침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7번에 발견한 꽃이 멀리 있다. 이렇게. 그다음 1번에 1번, 2번에
가로 1번 5, 가로 2번 x, 가로 3번 x, 가로 4번 x, 3번에 1번, 4번에 3번. 5번에 수료증, 6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제학교 신청 바로가기 또 신청. 7번에 3번. 19번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에 어떤 물건을 통해 자신이 떠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두 동시에 다 느껴진다. 1번에 수, 존씨, 배영한 의사, 2번에 화가, 3번에 존씨, 남리,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5번. 오케이. 끝났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5주차 풀어오면 돼요. 네. 자, EBS 보자. 나이스. 근데 이번 주 EBS 항서가 조금 어려운데 한번 풀어봐. 한번 풀어봤어? 맞아. 이게 찾아보면서 푸는 거 쉽지 않아. 키워드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모르는 단어 막 쳐보니까 고려 말 막 그렇게 다 나와가지고. 자, 194쪽이지. 아이고, 자, 관우, 몇째? 154쪽. 관우부터. 1번에? 잠깐만.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3번, 7번에 1번, 8번에 1번. 자, 설명이 필요한 7번이 7번이 재정부적 문제를 해결이 발급되었다가. 자, 다음 문서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 내용이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지. 이제 이 문서가 뭐냐? 이 문서는 벼슬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쓰여있지 않은 간직 임명장입니다. 자, 이걸 공명첩이라 그래. 공명첩. 한마디로 뭐해? 너희가 회장에 당선되면 당선증이라는 걸 주잖아. 네. 근데 거기에 뭐가 안 쓰여있다는 얘기야? 이름이 안 쓰여있어. 그러면 아무나 돈 내고 그 당선증을 사서 자기 이름 자기가 뭐 해버리면 돼? 써버리면 돼. 그리고 엄마 나 회장 됐어요 하고 뭐 해보면 돼? 임명장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공명첩이야. 왜 발행을 했냐?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한테 이 공명첩을 주고 돈을 받는 거야. 그래서 돈을 세금을 확보하고 이거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 써서 내가 관직을 얻은 거니까 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양반이 된 거야. 양반이라는 거 관직만 얻으면 다 누구나 양반이 되는 거니까. 문서 중에서 비슷한 내용 나왔어. 맞아. 나왔었지. 자, 그래서 과거 합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었다? 이거 아니지. 과거 합격했다면은, 그지? 정식으로 뭘 해야 돼? 합격증을 줘야 되지. 그 다음에 하층민이 신분 상승을 위해 구입하였다. 맞지? 양반의 수가 크게 늘어났지.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보자. 자, 과거 합격자에게 발급한 건 홈페라 그래. 홈페. 붉은색 그거라서.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문화야. 그래서 문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나와? 서학과 동학이 나와. 서학은 서양에서 전래진 학문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천주교를 얘기해. 천주교가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다 나중에 종교가 되지. 그 다음에 동학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종교야. 책을 봐야지, 종교. 그지? 몰락한 양반 최재우가 창시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이라는 건 뭐야? 성리학에 반발해서 새롭게 생긴 학문이야. 학문은 뭐 해야 된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 라는 어떤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등장한 새로운 학문이 실학이야. 그래서 실학에는 크게 두 개가 있지. 하나는 중농, 하나는 중상. 중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상업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도로를 발달시키고 이제 유통을 발달시켜야 된다. 중농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농업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중농학파가 농업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네.
뭐 품질 개량을 하고 뭐 돼지를 그 슈퍼돼지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토지 문제야. 토지 문제. 농민이 땅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어.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땅을 대부분 누가 다 차지하고 있어? 일부의 양반 지주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뭐지?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해. 그래서 중농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형원, 이익, 정약용. 그래서 유형원은 균전론, 이게 바로 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론이야. 그래서 균전론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하게 땅을 뭐 해자? 균등하게 뭐 해주자? 균등할 균자에 땅전자잖아.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자. 한전론은 전자는 땅전자지. 한 개를 정해놓자. 가구가 식구가 5명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땅을 갈 수 있고 식구가 3명인 사람은 이만큼. 누가 더 많이 땅을 갖겠어? 식구가 많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선을 세워놓고 딱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1가구 1주택. 만약에 1가구 2주택 되면 공직 생활하기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한계를 정해놓은 게 한전론. 그럼 정약용의 여전론은 마을의 땅을 우물정자 모양으로 너의 샵 모양 알지? 샵. 전화기의 샵 모양으로 나누어서 겉에 있는 건 다 개인이 갖고 가운데 건 공동으로 경작해서 뭐 하자는 거 세금으로 내자. 네? 그래서 여전론. 아니면 여전론. 여전론은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정약용이 얘기하는 그 우물정자 모양으로 그지? 나눠서 갖고 가운데 것만 공동으로 하는 건 정전론이라고 하고 정전론을 주장하기 전에 주장한 여전론은 개인이 땅을 갖지 말자. 전부 다 뭐 하자? 공동으로 땅을 마을 단위 공동으로 소유하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북한 이야기 같은 거야. 북한이요. 북한처럼 뭐 하자는 거 개인이 땅을 갖지 말고 마을 공동이 다 그 땅의 주인인 거야. 그게 여전론. 근데 여전론은 받아들여지기가 지금도 쉽지 않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장한 게 정전론이야. 그러면 마을 땅을 우물정자 모양으로 나눠서 주변 둘레 거는 개인이 갖고 가운데 거는 어떻게 하자? 공동으로 경작해서 세금을 내자.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은 유수원, 박지원, 박제가 걸리지. 유수원은 직업적 평등, 사농공상이라는 이 순서가 뭐하다? 필요가 없다. 사농공상이 뭐냐면 사가 선비 사자잖아. 그러니까 직업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다? 공부하는 선비의 직업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농은 뭐야? 농사 짓는 농부. 두 번째로 높은 직업이 뭐라는 얘기야? 농부. 세 번째는 누구라는 얘기야? 사농공상, 공인. 공인이 뭐야? 물건 만드는 사람. 그럼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 뭐야? 사농공상이니까 상인. 상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물건 파는 그렇지. 이 물건을 일로 유통시키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옛날 조선인 성리학자 선비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 있는 물건을 짊어지고 여기다가 비싸게 파는 건 전부 다 야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쁘다. 그건 너무나 뭐하다? 못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직업에 사농공상. 직업의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어부는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어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농부랑 비슷하지. 왜? 농부는 땅에서 생산품을 키워내는 거고 어부는 바다에서. 그러니까 농부나 어부는 열심히 뭐 하는 사람들이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정직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공인도 그나마 농부보다는 뭐야? 농부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다. 왜? 자기 손 재주로 뭐 하니까 물건을 만들어 내니까. 그런데 자기 재주도 없이 남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야? 상인. 그건 제가 그 조선시대 때 사람의 생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유수원은 그런 직업적 차별을 없애자가 주장이고 박지원은 이런 상인들을 직업적 차별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레나 선박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유통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박지원. 그 다음에 박제가는 뭐야? 무역을 많이 해야 된다. 첨가의 무역을 장려하지. 네? 그리고 또 뭐야? 가장 중요한 거. 제발 깨지면 붙여 쓰지 말고 갖다 버리고 새로 사서 써라. 소비를 강조해.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새로 소비하고 사치를 지겨야지 뭐한다? 시장이 돌고 돈다. 그렇잖아. 옷 찢어졌는데 안 사 입고 계속 꾸며서 한 번 사갖고 10년, 20년 계속 입어. 그러면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 찢어지면 꾸며 입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갖다 버리고 새로 사라. 그래야지 뭐 한다? 세상에 돈이 돌고 돈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박제가. 자, 그 다음에 문화의 새로운 경향에서 서민문화라는 게 등장하지. 여기서 서민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서민이라는 게 양반도 아니고 중인도 아니고 일반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 일반 농민이나 공인이나 상인. 자, 다시 얘기하자. 서민이란 누구를 얘기한다? 서민이란 농민, 공인, 상인. 이런 사람들.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자, 농민 같은 경우에는 망한 농민도 많지만 시장에다 내다 파는 상품 작물을 개발해서 부자가 되는 농민도 많아. 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때까지 내가 가난했는데 나 때 담배를, 그지? 키워서 그 담배를 쪄서 말려서 팔았더니 이게 너무 잘 팔려갖고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농민 중에서는 누구도 있었다는 얘기야. 부자도 있었다는 거야. 뭐 공인하고 상인은 말할 것도 없지. 그치? 이런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데만 신경 썼을까?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뭔가 좀 이왕이면 옷을 입어도 이쁜 옷, 그지? 몸을 꾸며도 이왕이면 내 스타일대로, 집을 꾸며도 어떻게? 내 스타일대로. 이게 바로 뭐야? 서민 문화야. 특히 이런 사람들이 뭐에 돈을 많이 썼을까? 자식 교육이야. 자식 교육에 돈을 엄청 많이 썼다. 왜? 나는 농부고 나는 담배 키우는 걸로 돈을 벌어서 담배 키우는 것밖에 모르지만 내 아이는 뭐 하고 싶은 거야?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나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잘 알으라고 공부를 많이 시키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공부를 하고 더 많은 문화를 뭐해? 향유하는 거지. 아버지 세대보다는 더. 자, 그래서 무슨 문화가 발달한다? 서민 문화. 그래서 서민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뭐 판소리, 그 다음에 탈춤, 그 다음 뭐가 있어? 그림으로는 민화. 오케이?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면은 맨 밑에 그림 세 가지가 나오지. 인왕 제색도 정선, 그 다음에 타작도 김홍도, 까치와 호랑이. 이게 조선 후기 대표적인 그림 세 개야. 웅진이 어디 보고 있어? 어디. 그림 보라고 웅진이. 자, 인왕 제색도. 자, 조선 후기에 등장한 대표적인 그림 스타일 세 개라고 해서 인왕 제색도는 뭐냐면은 풍경화지. 요즘 그림의 장르로 얘기하면 풍경을 그린 거지. 자, 그런데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풍경화는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왜 이 그림이 대단하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조선 사람들은 풍경화를 그린다 그러면 눈앞에 멋있게 산이 펼쳐져 있어. 내 집 앞에. 이거 안 그려. 뭘 그려? 중국 역사책에 본, 그지? 수양산을 그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중국 역사책에 수양산은 뭐 구비구비 99구비가 펼쳐져 있는데 구름이 떠있고 막 써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뭐야? 그림을 그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 눈에 보이는 조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느 땅이 더 중요한 거야? 중국. 왜? 조선은 소중화, 작은 중국이잖아. 중국이 아버지야. 나는 중국의 아들이야. 항상 아들은 아버지를 뭐해? 챙기고 그리워하는 거야. 자, 그런데 조선 후기의 정선이 그 생각에 탁 반기를 들여. 아니, 나는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풍경을 내가 그려서 뭐해? 내 눈앞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멋진 풍경이 있는데. 진경, 진짜 경치를 그리는 게 바로 뭐야? 정선의 진경산수야. 대표적인 게 인왕제색도야. 인왕산. 그치? 북한산. 이해가 가? 자, 정선의 인왕제색도, 진경산수화가 왜 중요하라는 거야? 그만큼 생각이 뭐에다라는 얘기야?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뀌어?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4대하고 4대한다는 건 섬긴다라는 얘기야. 최고라 생각하고 심지어 그림까지 본 적도 없는 중국 그림을 풍경을 그렸다면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럴 필요는 없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건 뭐 하겠어? 진짜 경치를 그리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림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 생각의 전환이 대단한 거야. 생각이 전환이. 오케이. 그 다음 등장하는 게 뭐야? 풍속도야. 장르로 얘기하면 풍속도야. 풍속도라는 건 일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뭐 하는 거야? 사진 찍듯이 그림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 공부하고 뭐 책 읽고 뭐 하는 모습을 그냥 턱턱 찍어놓은 거야. 자, 그런데 풍속도는 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야. 자, 서민 입장에서는 이 풍속도를 돈 내고 살까? 맨날 보는 게 농사 짓고 맨날 보는 게 밥 갈고 맨날 보는 게 장사하는 건데 이거 막 굳이 그림으로까지 사갖고, 자, 니네가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각해봐. 학교에서 공부하는 너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이따만 이렇게 크게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싶어? 아니지. 그럼 이 풍경화는, 그러니까 풍속도는 왜 나왔냐? 정조시대에 왕이 그려오라고 한 거야. 자, 쉽게 해서 정조가 궁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왕들은 궁궐 밖을 나가지 못하지. 암행을 하거나 야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요즘 같으면은 야,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좀 알아갖고 하고 영상 쫙 촬영해갖고 이렇게 삽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해오는 거야? 카메라를 대신 그림. 그래서 이제 김홍도가 이 풍속화를 그릴 때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다 웃고 있어. 표정을 보면은 왜 웃고 있을까? 막
소랑 쟁기를 갈아, 쟁기질을 한다는 게 뭐야? 땅을 갈아 엎는 거야. 굉장히 힘든 일이야. 1년 농사 중에 제일 힘든 일. 왜? 땅을 30cm 이상 뭐 해야 되니까 갈아 엎어야 돼. 그것도 겨울 동안에 얼어있고 딱딱하게 뭐야? 이렇게 눌린 땅을. 굉장히 힘들겠지? 그래서 소가 쟁기를 끄고 뒤에서 사람도 뭐 해줘야 돼? 같이 밀어? 줘야 돼. 막 진짜 여기 막 목에 핏줄이 막 다 설 정도로 힘든 일이지. 그런데도 김홍도가 그린 쟁기질이라는 작품을 보면 다 웃고 농부가 있네. 이렇게 웃고 있어. 심지어 소도 이렇게 웃고 있어. 왜 어디요? 그럴까? 속까지. 여기에는 지금 그 그림이 없지? 다 웃고 있어. 지금 어쨌든 다 웃고 있어. 왜 그럴 것 저도 같아? 웃고 있겠어. 힌트. 왕이 그려오라 그랬잖아. 아 걱정하지 말게. 그렇지. 너 이해가 가? 그리고 솔직히 실제였다면 막 딱 손은 막 뻘뻘 땀 아. 흘리고 막 하는 이러면서. 그렇지. 얼굴 찌푸리고 난리 났어. 근데 김홍도는 그렇게 조그만하게 이 지금 한국산 무제신만한 크기에 그거 아주 실감나게 다 그려놓은 거야. 오. 근데 그릴 때도 어떻게 그려? 중요한 것만 그리고 나머지 생략할 건 생략을 해버리지. 그래서 김홍도의 풍속화는 정말 대단하지. 이 단원 신윤복이라는 분의 풍속화는 양반들이 기생이랑 노는 모습을 주로 풍속화를 많이 그렸어.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이 뭐야? 민화야. 민화는 말 그대로 서민의 그림이란 뜻이야. 서민들이 돈이 생기니까 집을 뭐 하고 싶어? 예쁘게 꾸미고 싶어. 얘가? 그래서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그림이 민화야. 그럼 어떤 그림을 사느냐, 돈 주고 사느냐? 호랑이 가치는 뭐냐? 호랑이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악귀, 나쁜 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생각했어요. 부리부리한 눈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집에다가 이런 걸 뭐 하는 거야? 탁! 호랑이 그림을? 까치는 또 지혜롭고. 그러니까 집에 나쁜 게 들어오지 않고 뭐 하자? 지혜로움이 들어와라. 그 다음에 나는 농사꾼이고 장사꾼이지만 우리 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럼 무슨 미나 그림을 사서 걸어놓을까? 공부하는. 그렇지, 책. 서화라 그래. 책이 잔뜩 그려져 있어. 책꽂이에 책이 막 잔뜩 그려져 있어. 이거 보면서 공부하면 진짜. 그리고 막 장수하기를 바라면 장수라는 한자, 그래, 거북이도 있고 장수라는 한자를 예쁘게 글씨를 캘리그래피라 그러나? 왜 글씨 예쁘게 쓰는 거잖아. 네. 알록달록. 그런 것처럼 장수라는 글자를 예쁘게 알록달록 써갖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또는 자손이 번식하길 바래. 그러면 잉어 그림 같은 거. 뭐 물고기도 새끼 한 번 넣으면 엄청나게 많이 내지.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잉어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미나 그림의 특징은 뭐야? 색깔이 일단 알록달록 화려해. 그리고 이 그림 속엔 단순히 예쁘자고 그린 게 아니라 뭐가 있어? 의미가 좀 있어. 뭔가 소원이라든지 바라는 게 그림이 뭐해? 표현이? 저희 집도 그 해바라기 달아놔서 돈 많이 벌자고 해바라기 달아놨어. 맞아. 그런 식으로. 자, 이 세 개의 그림 구분할 수 있겠어? 네. 진경산수화, 그 다음에 풍속화, 그 다음에 뭐야? 민화. 그지? 너희가 선생님이랑 뭐 예전부터 수업을 했으면 이런 것들 다 책으로 접해서, 예를 들면 정선의 진경산수화 같은 경우에도 책으로 따로 공부를 해서 정선의 진경산수화만 쫙 책 속에, 그지? 사진이 들어있는 걸 다 여러 번 봤을 거야. 김홍도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미나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학교의 도서관 같은 데서 너희가 책을 빌리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편해. 왜? 뭐만 보면 돼? 그림만 이렇게 보면 돼. 아, 이런 그림을 그렸구나 이렇게 보면 되니까 미나라든지 이런 거 꼭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근데 솔직히 정말 어두컴컴한데 저기서 누가 옆집에 이렇게 떡하니 무슨 호랑이 사진을 붙여놓으면 갔다가 하면서 맞아. 호랑이가 이제 마침 뒤에 넘겨보면 159페이지에 그런 게 나와있지. 그러네. 노상 아련도라는 것도 있고 고사관수는 정말 옛날 그림이지. 이게 단오 풍경이 아까 선생님이 했던 신윤복이야. 풍속화 중에 양반이 기생이랑 노는 거. 그 다음에 농가리 나오지. 농가리 이거 김홍도의 작품이지. 웃고 있는 거. 소도 없고. 소도 웃는다는 그런 거. 자, 그러면 160에서 161 그래서 이번에 좀 짧네. 106에서 그래 문제가 많지 않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년간 읽기가. 나 이용관 이거 가져야겠다. 이거 근데 인형은 저거 드디어 진짜 재밌어요. 막 에반스 KTV 와 진짜 재밌어요. 진짜 책으로 재밌었어요. 드디어 고백을 해. 이제 근데 에반스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 읽어서 그지를. 아까 판장이 나왔어요. 논리가 재미있게 읽었다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내가 쓴 건 아니지만 뿌듯하다. 이거 요약은 너무 봐요. 요약을 너무 꼼꼼하게 했는데 선생님 그런 거 좋아해.
자, 21장 보자. 21장이 실망난 탐험, 봄바이 도구, 프랑스인 동굴로 돌아가는데, 섬 북쪽 탐험, 천. 여도반나무 숲, 무서운 광풍, 한청의 밤, 떠오르는 해. 오케이. 정리하고 읽어보자. 도서관 우림은 밤을 새기 위해서 동강 하구 쪽에 고운 양승태 같은 머리가 깔린 동굴을 찾아서 일단 그곳에서 야영하기로 했다. 다음날 또 걷기 시작하다가 큰 상처를 발견하여 도노성과 크라스가 같이 총을 쐈다. 하지만 순하긴 하지만 쓸데가 없는 동물인 줄 알고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그리고 너도 나도 밤나무 숲을 걷다가 드디어 해안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엔 어떤 남자 둘이 누워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옆에는 배는 3번 다시 샌프란시스코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도노폰부는 갔다가 다시 한번 와봤는데 그 남자 둘이 없어졌다. 아이들은 쇠문에 밀려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다. 오케이. 이분이 근데 살아있던 자, 22장 무리항의 생각, 청년들의 기쁨, 연 만들기, 중단된 시각. 자, 읽어보자. 저요? 이거 쓰다가 멈췄네. 하다가 멈췄어? 무슨 것까지만 읽어보자. 그럼. 아 여기서 못 썼나 보다. 근데 쓸데 쓴 데까지는 읽어봐. 도리앙은 도니콘이 걱정돼서 백스터에게 연을 만들어서 날리자고 했다. 일단 밤에도 잘 보이도록 신호등을 붙이기로 했다. 작업은 계속되었고 결국 15일 뒤 연을 완성했다. 소년들은 연이 혼자 못 날아가도록 스쿠너의 건영기에 감고 금요일날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다. 하지만 판이 짖으면서 소년들은 연 날리기 중단하고까지 썼다. 관을 그 다음 읽어보자. 브리앙은 도니판 이름이 오지 않자 연을 만들어 다녀왔는데 판이 짓는 곳을 가보니 케이트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줬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 섬에 윌스턴 일당이 있는 걸 알고 탐험을 떠나서 도니펀을 데려오려고 떠났는데 도니펀을 제거해서 구해내고 프랑스인 동굴로 돌아왔다. 아니 근데 도니폰이 도너폰 아니에요? 도너폰? 도니펀이. 도니폰이. 자, 23장. 현재 상황 주의할 것들 달라진 삶. 브리앙은 웰스턴 무리가 언제 프랑스인 동굴로 동굴을 발견할지 몰라서 일단 동굴 밖에 멀리 나가는 것과 총 쏘는 것을 금지시키고 식량은 식량상품을 꺼내 먹으라고 하였다. 여만이 불안한 브리앙에게 케이트가 자신이 찾아가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어서 케이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큰 연을 타고 하늘을 날면서 웰스턴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굴의 아이들이 서로 자신이 잘못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을 반다고 하지만 브리앙이 자신이 이 식민지를 살려 한다면서 브리앙이 가게 됐다. 케이트가 또 막 우유? 나무에서 막 우유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 저수나무. 그래서 다 돌봐주지. 이제 마지막 챕터지. 24장. 첫 번째 시도. 더 크게 만든 연. 두 번째 시도. 다음 날로 미루다. 브리앙의 제안. 안 내가 돼서? 관을 읽어보자. 브리앙은 셀프로 연을 만드는데 노력했고 이 작업은 하루 이틀이 걸리진 않았다. 그리고 연을 만들었을 때 자크는 자기가 타겠다 하며 모든 걸 고백했다. 그리고 연은 날아가고 브리앙은 윌스턴 일당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연에서 호수로 뛰어들어서 다행히 헤엄쳐 나왔다. 그냥 재미로 밧줄을 끊었대, 그지? 그냥 재미로 밧줄을 끊었는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지. 이 자크가 말수도 줄어들고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타적인 이유가 그거지.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네. 네. 또 똑같이 읽으면 되나? 이제 한 2주면 끝날 것 같은데. 25, 26, 27? 그리고 그러니까 세 개 읽어야 되겠다. 30장이 마지막이잖아. 네.
보면 25, 26, 27 세 개만 읽자. 그럼 세 개 읽으면 끝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을 쉽게 정리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과학 되게 재밌는데. 와, 진짜 이거 외계인 근데 이거 요약하는 거예요? 아, 요약하는 걸 써요? 선생님이랑 있는 책은 무조건 요약이야. 아, 왕조사는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고 네, 왕조사 52대까지, 54대인가 뭐. 54대까지 가 있어. 네, 다 했지. 나도 다 했어. 나 다 했긴 검순왕까지. 어. 나 다 했어. 완전 다 했어. 자, 인류. 요약하는 거 사람은 어떻게 문명과 국가를 건설했을까? 저부터 해줘. 그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영장류이다. 근데 몇백만 전만 해도 사람은 동물이었지만 진화해서 인류가 사생하게 됐다. 인류는 처음에는 아주 힘없는 존재여서 조그마한 동물도 여럿이서 돌을 던지면서 잡았다. 그리고 가끔씩 사자나 호랑이에게 먹히기도 하면서 포식자가 남긴 음식의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먹기도 했다. 그러면서 온갖 좋은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냥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된다. 그리고 불도 발견하면서 완전한 인수가 탄생한다. 오케이. 정리 잘했어.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하면 인류는 뭐 어쨌든 이 지구상에 뒤늦게 등장한 진화의 어떤 단계상 뒤늦게 등장한 하나의 종이고 이 종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문명을 발달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뭐냐라고 보면 일단은 뭐라는 얘기야? 골수를 먹었다라는 거지. 모든 동물들이 버리고 가는 그 골수를. 그지?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두뇌가 뭐 할 수 있었던 거야? 발달이. 그래서 골수를 먹는다. 두뇌가 발달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뭐도 할 수 있어? 불을 발견할 수도 있게 돼. 발견을 한 거지. 발명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천둥치거나 화산 폭발해서 불이 나고 있는 그거를 뭐 했어? 발견해서 활용했고, 세 번째는 뭐야? 언어 능력이야. 자,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뭐야? 불. 세 번째는 언어. 특히 불이 중요하지. 왜? 골수를 먹는 것도 좋은데, 그지? 불을 이용을 함으로써 더 익혀 먹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더 뭐 할 수 있어? 영양분을 더 고분자화 시킬 수 있고, 머리나 발달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불이 발견됐을 때부터 내가 약간의 그 진화 같은 약간 발달이 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음식을 익혀 먹기 때문에. 음식을 익혀 먹어서. 그지? 그리고 익혀 먹다 보니까 세균도 죽으니까 질병도 덜 걸리고, 그지? 기생충 걱정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이지.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내고 이 소리로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을 구사하고. 이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 이 언어 능력과 내 발달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봐. 내가 발달하면 언어 능력이 발달해. 근데 언어 능력이 발달을 해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말을 하면 뇌가 또 발달해. 이게 서로 뭐해? 선순환이라 그래. 선순환. 하나가 발달하면 얘가 발달하고 얘가 발달하면 덩달아 얘도 발달하고 계속해서 선순환을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책을 읽고 어휘를 발달시키는 게 가장 선생님이 뭐라 했어? 너희 뇌 발달에 가장 좋은 거라고.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 언어가 이제 또 뭐 할 수 있는 거야? 사람과 서로 모여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거야. 언어가 발달하지 않으면 모여서 살기는 쉽지 않아. 그지? 그래서 공동의 어떤 종교와 역사를 갖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 그동안 인류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과학을 잘못 사용할까 봐도 있고, 외계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종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계인이 침략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싸우자 자멸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외계인이 지능이 낮으면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데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진짜 영원한 퀘스천 마이크인 것 같아. 외계, 그지? 어쨌든 지구 밖에 사는 생명체는 다 외계 생명체인데. 근데 외계인이라고 인자를 붙이는 건 사람이 다 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인간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 외계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냥 외계인이라고. 그렇지. 우주 밖에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보통 우주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외계,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계인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 외계 생명체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영재 교육을 하거나 영재 아이들 선출을 할 때 외계 생명체를 한번 그려보라 그래.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그려볼 때
그냥 정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애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이제 합리적인 이론에 의해서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뭘 그려 나오면 자, 이 외계 생명체의 특징은 뭐냐? 얘가 사는 환경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왜 이런 모습으로 그러냐 했을 때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그지? 한마디로 엉뚱한 친구는 정말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거기에 뭐가 없어? 어떤 근거나 이론이? 없어. 근데 염세성을 띠는 아이들은 벌써 근거가 달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생명체는 지구랑 환경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구가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다면 거기에는 메탄을 에너지원으로 쓸 것 같다. 그래서 메탄의 분자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 메탄의 분자 구조가 산소보다 훨씬 크거든. 그래서 산소보다 큰 메탄의 분자 구조를 에너지로 활용을 한다라는 건 뭐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다. 사람이 숨 쉬는 것도 화학적 반응이잖아. 식물이 광합성 하는 것도 화학적 반응이야. 니네 광합성 알잖아. 그지? 5학년 정도 광합성 알지? 그렇게 했을 때 그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빛과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 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엽록체의 크기가 있잖아. 왜? 산소하고 그 태양빛이라는 분자가 뭐 해야 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의 크기를 생각을 했을 때 메탄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때는 이 정도의 크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상당히 얻어나는 거야. 연계성이 뛰어난다.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통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재성은 많이 아느냐가 영재성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걸 통합할 수 있느냐가 영재성이야. 그지? 선생님 제가 최근에 그 외계인이 막 지구에 침략하는 우주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래서 약간 이 인상 깊었어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인상 그게 깊었구나. 막 우주선이 막 그 레이저 쏘고 막 사람들 죽고 막 그렇게 올라가. 그래서 SF 영화가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SF 영화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정말 말 그대로 뭐야? 공상이야, 공상. 그러니까 SF 영화와 공상 SF 영화와 공상 영화는 틀리지. 공상 영화는 말 그대로 뭐인 거야? 근거가 없는 거고. 공상 SF는 뭐야? 반은 근거가 있지만 반은 말이 안 되는 거고. SF 영화는 지극히 뭐인 거야? 지극히 80% 이상의 현실성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뭐 마스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그지? 마스라는 영화나 그래비티,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영화는 거의 과학적 뭐야? 합리성이 90% 이상이 되는 영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 러시아가 발표한 신무기 잘 관찰하라고. 그 신무기가 선생님 뭘 얘기한다 그랬어? 앞으로 너희가 사용하게 될 일상용품의 뭐야?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그거가 보여야 돼. 러시아에서는 이런 무기 쓰는데 사람 죽이면 좋겠다 막. 이게 보인다면 영재가 아니지. 뭐가 보여야 되는 거야? 여기 과학적 원리가 뭐지? 이 사람들은 어떤 핵심 과학 기술을 쓰고 있지? 이 기술을 일상생활에 응용한다면 어디다 응용할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인류의 종말. 지구와 생명체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운명은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64억 년 후에 태양 안에 있는 중심핵이 태양을 더 부풀게 해서 지구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6억 년에서 7억 년 뒤에도 소행성과 부딪혀서 인류가 멸망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 상황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여기서 보면 멸종의 이유 중에 한 4가지를 들고 있지. 환경오염, 그 다음에 태양의 활동 증가로 인해서 결국 태양이 뭐야? 백색 외성이 되고 그 다음에 흑색 외성이 돼서 터질 거라는 거. 운석 충돌설,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이지. 근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인공지능 로봇이야. 물론 태양의 활동 증가에 의한 지구의 멸망은 실제로 이거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카운트다운이 너무나 멀어서 현실적으로 시간 감각상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 지금 500년 후만 해도, 자, 지금 2020년이잖아. 2520년만 돼도 500년이라는 시간 단위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각적으로 뭐해? 멍해져. 근데 앞으로 10년 뒤, 2030년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 너희가 몇 살이야, 지금? 저희 12살. 너희가 22살일 때야. 그러니까 한마디 너희는 2030년대를 분명히 살아갈 거란 얘기야. 그때는 세상이 어떨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태양이 지구를 삼키는 거는 뭐 바꿀 수 없는 현실인데 너무나 지나치게 뭐하다는 거야? 앞으로도 한 6에서 7억 년이잖아. 100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7억 년이기 때문에 시간 감각상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다가오지 않고
여기서 가장 이 7억 년 사이에 가장 현실감이 있는 건 뭐야? 인공지능 로봇이지. 그래서 이제 기술학자들은 둘로 나뉘어. 하나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기술을 발달시킨다는 거고, 하나는 결국 인류를 이용해서 기술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를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 놓게 만든다는 얘기야.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된 계산인 거지. 인류를 이렇게 진화시키고 발전시켜서 기술 문명에 습득시켜서 결국 인류가 뭘 만들어내게 한다는 얘기야. 인류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게 하면 그 인공지능이 결국 인류를 뭐 하는 거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왜? 자기가 탄생할 때까지만 인류가 필요한 거니까. 인류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땐 가장 근접한, 가장 확실한 건 인공지능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기술론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야. 왜? 지금도 그렇지. 너희가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이제 인류를 편안하게 해주고 인류를 연결시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지? 알고리즘을 보면 인류가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 이용당하고 지배당하고 있지. 너희는 너희가 거기에 지배당한다는 걸 못 느끼면서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벌써.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 거기서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지. 선생님도 TV를 20년 동안 안 보는 이유도 그렇고, 그지? 이런 너희가 막 핸드폰을 하거나 하면서 너희 뇌 구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너희 진화가 발전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인류가 진화한다, 어떤 동물이 진화했다, 그러면 진화는 이렇게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는 걸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진화는 그 환경에 맞춰가는 거지, 더 나아진다, 더 나빠진다의 기준이 없어. 자,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런 사이버 세계, 인터넷 세계라는 이 환경 속에 인류의 뇌가 적응을 하는 거야. 그 말은 진화하는 거야. 근데 이 적응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라는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깊은 동굴 속에 사는 도룡뇽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어? 진화되어 있지. 근데 어떻게 진화되어 있어? 눈의 형태나 틀은 있는데 전혀 몰라? 너는 배경 지식이 너무 없는데? 자, 깊은 동굴 속에 사는 도룡뇽은 눈이 어떻게 진화했어? 그 눈이 안 보이. 그렇지. 눈이 있던 위치나 시신경에 연결이 있었던 뉴런은 있는데 거의 어떻게 돼서 어떤 식으로 진화가 돼서 활동을 안 하는 식으로, 못 하는 식으로. 그게 진화라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 가? 진화가 뭔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눈이 잘 보이던 도룡뇽이 눈이 안 보이는 걸로 진화를 한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진화야? 퇴화지? 아니라는 얘기야. 진화는 어쨌든 그 상황에 뭐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하는 게 진화야. 더 좋아진다라는 게 나빠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인간도 지금도 진화하고 있어. 근데 좋은 쪽으로 진화할까? 그지? 그냥 환경에 맞춰만 가고 있을까? 환경에 맞춰만. 너희가 핸드폰 쓰고 컴퓨터 쓰면서 자꾸 뇌를 그쪽으로 뭐 하는 거야? 맞춰가서 진화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멸망할까 생각해보면 재밌는 것 같아. 자, 미생물까지 가야 되나? 네네. 자, 미생물. 이걸 그저 갑자기 이거 갑자기 또 무서워 이거 인류의 종말을 읽고 갑자기 또 디지털 세계를 갑자기 세상에 디지털이 지배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막 세계가 무서워져가지고 컴퓨터 보던 바로 꺼버리고 찾아보던 걸로. 맞아. 보던 거를 도구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지. 자, 누가 읽어볼까? 요약 한번 읽어보자. 미생물 가는 거 안 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미생물 중에서는 좋은 미생물과 음. 병균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는데 나쁜 미생물 중에서는 감기, 폐렴, 혈액, 독감 등등을 일으키고 좋은 미생물은 신경제와 면역계를 발달시켜 생존에 도움을 준다. 독감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인류가 바이러스의 존재를 안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자들은 정말 바이러스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라고 기준을 세우는 그날 그 기준을 다 고쳐야 돼. 전혀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온 건지 아니면 변종을 일으킨 건지. 바이러스의 변종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4개씩 나가면 되겠니?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읽고 싶어요. 이거 진짜 재밌어. 1, 2, 3, 4, 그다음 5, 6, 7, 8까지 읽으면 되겠다. 스포츠니까. 태양과 별하고 그럼 4개씩 그냥 꾸준히 나가자. 태양과 별 우주 이정 나오는
사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청소년이나 성인용 책인데 선생님이 너희한테 준 건 선생님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썼어. 어려운 내용이 없어. 버튼 있고 싶어.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 책은 무엇 중심으로 요약을 해본다? 사실 중심. 문장으로 요약하기 싫으면 이렇게 구조화 시켜도 돼. 아까 얘기했지만 뭐 골수, 그지? 화살표, 뇌발달, 화살표, 도구를 정교한 도구 사용, 언어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비문학이니까 구조화 시켜도 돼. 조직화 시켜도 돼. 그지? 재구성을 하는 방법 중에는 문장으로 재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뭘로 할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도표 같은 걸로 표나 도표나 조직도로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용선생. 제가 용 선생님 그동안 안 했었는데 엄청 열심히 했어요. 7권. 아 8권. 6권은 일단 다 이렇게 7권, 7, 8. 다 가져왔네. 7권에 7, 8교시. 다 가져왔어. 7권에 7권. 7권에 여기 앞에는 너무 많이 됐지만 뒤에 7, 8하고 1, 2는 했어요. 자, 양반을 비우는 말뚝이, 신분을 뛰어넘는 춘향. 이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서민문화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이번에 풀어야 되는. 자, 여기 보면은 양반을 실컷 놀려먹다. 이게 뭐야? 뭐 얘기하는 거야? 탈춤에 대한 얘기지. 자, 탈춤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양반을 비판해. 왜? 얼굴 가리고 하니까. 잡아들여도 내가 아닌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왜? 이거 탈을 쓰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양반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당연히 뭐야? 여기 나오지? 236페이지에 그 문제 나왔던 그 딱 나오지? 236페이지에. 공명장에 나와 있지? 이름이 없는 임명장이야. 돈이나 곡식을 나라에 바치는 대신 이 공명장을 받아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1인뿐인 간직을 얻기도 했지. 그러니까 노비 같은 천민 입장에서는 일반 양민으로 올라가는 거고, 일반 양민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양반이 되는 거야. 양반 입장에서는 양반 입장에서 굳이 뭐 할 수도 있지. 왜 양반도 좀 이렇게 뭐야,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관직을 얻어야지만 체면을 세우는데, 그지?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돈 주고라도 뭐해?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수가 점점 어떻게 돼? 많아져. 그래서 가짜 양반이 많아서 양반의 지위나 사람들의 대우 자체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자, 그런데 양반층도 분화가 돼. 양반층이 분화가 된다는 건 뭐야? 우리 4명이 양반이지만 같은 양반이어도 양반도 급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일 높은 양반은 경화사족이라고 해. 경화사족이라는 것은 한성, 수도를 중심으로 위치 자체가 수도를 중심으로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실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야?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관리직을 하는 사람이야, 대대로. 그래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반 중에서도 뭐라 그래? 경화사족. 그러지 않은 양반을 뭐라 그래? 잠반. 그지? 몰락 양반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잠반이 되거나 몰락 양반이 되면 일반 평민보다도 더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양반은 원래 직업을 구하지 않고 책을 읽고 선비사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뭐야? 농사를 짓거나 어부가 되거나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런 소망이 문학작품 속에 많이 등장해. 대표적인 게 한글 소설이야. 이 한글 소설 또는 뭐라 그래? 판소리라고 그러지. 판소리. 판소리를 글로 적어놓은 걸 뭐야?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판소리는 탈춤하고 좀 틀리지. 탈춤에는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만약 탈춤에 등장인물이 5명이면 공연하는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해? 5명이 필요해. 하지만 판소리는 등장인물이 10명이든 20명이든 혼자서 하지. 이야기를 혼자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이라고 딱 노래하면서 창가, 그지? 안일이로 노래하고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춘향이가 이두룡을 만나러 간 거야 하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창가 안일이로 좀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는 거야. 자, 이런 판소리의 특징은 말 그대로 판이 돗자리라는 얘기야. 무대가 아니고 뭐야? 땅바닥이라는 얘기야. 땅바닥에서 공연을 하니까 공연을 하는 사람의 눈높이와 공연을 듣는 사람의 눈높이가 똑같아. 오페라랑 비교해보면 돼.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오페라라는 게 등장하잖아. 물론 좀 더 이른 시기지. 오페라는 무대가 높아. 그래서 오페라를 보는 사람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우러러 봐야 되고, 그지? 그리고 오페라 무대하고 관객 사이에 뭐가 있어? 악단이 있지, 악단. 그래서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 그리고 오페라는 조용히 들어야 돼. 막 소리를 치거나 중간에 뭐 해서 그 방해를 할 수 없어. 그런데 판소리는 어때? 그냥 돗자리 이런 식으로 하나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공연장과 공연하는 사람이 서로 뭐해? 그냥 그날. 그래서
공연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 자, 춘향전을 얘기하는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많아. 그러면 춘향전 스토리를 배경도 어디로 바꿔버리는 거야? 초등학교로. 나이대도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초등학생 나이대로. 그래서 너희가 판소리계 소설을 보면 같은 춘향전인데 스토리가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요? 막 이래. 왜 그런 거야? 그 이본이 많기 때문에. 누가 딱 스토리를 만들어서 춘향이는 이런 스토리야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 그때그때 판소리 하는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스토리가 조금씩 다 뭐해? 바뀌고 그걸 듣고 받아 적은 사람이 이게 판소리계 소설, 한글 소설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이 춘향전만 해도 반각본이 200여 개가 넘어. 자, 그리고 이제 243페이지에 뭐가 나와? 243페이지 빨리 써. 그림이 나오지? 네. 자, 이 그림이 누구야? 처음이잖아. 신윤복의 월화정인도. 자, 선생님이 신윤복도 풍속화를 그린 사람이라고 네, 했지? 맞아요. 그런데 신윤복은 주로 누구를 그렸다? 양반. 그리고 양반의 기생과 뭐 하는 거? 그 향락을 즐기는 모습. 뒤에 넘기면 이제 뭐가 나와? 송화보월도, 소나무 아래를 거니는 선비와 동자의 모습. 중국 남송 화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도야. 조선 후기 화가인 이상자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 자, 역시 이것도 실제를 그린 거야? 중국의 이야기를 그린 거야? 중국 이게 그럼 옆에 있는 그림. 이건 얘는 뭐야? 실제적으로 그렇지. 인왕제색도는 선생님, 진경산수화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난 이런 거 그리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까 옆에 있는 송화보월도는 조선 중기. 그 다음에 정선의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 18세기. 이 근역화가 EBS 한국에서 나왔던 그렇지. 자, 뒤에 넘기면 또 뭐가 나와? 신윤복의 미인도라는 그림이 나오지. 그 다음에 김홍도의 씨름 나오네. 역시 김홍도의 씨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씨름에 필요한 것들만 싹싹 그려놨어. 실제 풍경을 그대로 그린 것?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땅바닥에서 씨름을 하는 거죠. 어떤 판도 없이.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의 포즈가 없지. 표정도 다 그 별도. 무기는 다 똑같아요. 뒤에 넘겨보면 또 뭐가 나와? 빨래터. 그래서 여기서 정말 안 하는 애들이 빨래를 하고 양반은 뒤에서 훔쳐보지. 그 다음에 김홍대의 서당은 굉장히 네, 대표적인 여기 유명한 작품이지. 그래서 이 풍속도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뭐 옷 스타일,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지.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뭐가 나와?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문자도. 문자도가 뭐라 그랬어? 여기 막 장수하기를 빌면 뭐야? 백수, 백복도 보면은 한자로 그지? 백수한다, 100년을 산다, 백복, 100가지 백이 있다. 이거를 뭐야? 예쁘게 캘리그라피 하듯이 뭐 했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이게 문자도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든 그림이지. 자, 뒤에 넘겨보면 까치, 호작도 대표적인 민화지. 그래서 여기서 호랑이를 굉장히 귀엽게 표현하고 있어. 무섭다기보다는. 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생활 공예용품 보면 맹미기, 질그릇이라고 해야 되지? 낮은 온도에서 굽는 거, 떡살, 소반. 소반 중에서도 개다리 소반 하면 소반의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걸 개다리 소반. 그 다음에 나전칠기, 조각보, 천조각한 거. 그 다음에 청화백자, 조선 후기에는 원래는 백자만 유행을 했었는데 조선 후기에 그 백자에다가 청색으로 뭐해? 그림을? 그린 걸 청화백자라고 해. 너무 아름답지? 그러니까 진짜로 집에 꼭 조선시대 때 비싼 청화백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맑고 깨끗한 흰색에 푸른색으로 그린 청화백자 하나 이렇게 다른 장식품 하나도 없이 그거 하나만 딱 있어도 그것만 봐도 마음이 상당히 마음이 살짝 편해지는 느낌. 멋있지? 진짜 이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교시 이제 조선 여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마무리. 조선 전기하고 후기의 여자들의 삶이 상당히 달리지. 조선 전기만 해도 족보에 다 올라가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까지도 외가족 족보에 올라갔지. 고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성리학이라는 개념 체계가 확립되고, 자,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세종대왕이 큰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성들 입장에선 세종대왕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야. 왜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치게 한다는데 뭘 깨우치게 한다는 얘기야? 성리학을 익히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한글로 쓰여진 성리학책을 읽으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세상은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구나, 위아래가 있는 거구나 하고 배우는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이런 성리학적 개념이 조선 사람들한테 쭉 일반적으로 파고들면서 생긴 게 바로 뭐야? 여성을 차별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도 족보에 올리지도 않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이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그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야? 정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집을 간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뭐 삼종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 명령은 무조건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 명령. 이제 나이가 들면 아들의 명령은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주관적인 자기의 선택과 판단, 이제 합리적 이해력이 없다라는 거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식의 개념이 자리 잡히게 되지. 그러면서 많은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자, 그 다음에 8권. 8권에 1교시까지지. 8권도 있었어요? 응. 난 있었어. 난 자. 몰라. 자, 여기 이 그림 속의 왕이 누구지? 아는 것 같아. 최종.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눈이 사팔뜨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 맞아요. 저 이거 눈 보고 약간 웃겼어. 눈이 되게 철종이지. 보통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거. 자, 세소가들이 정치를 주무르다 정리한 거 읽어보자. 응? 정조가 죽고 승조가 왕위에 오르자 나라의 어른 예쁜 장순왕후는 수렴청정을 한다. 결국 조정은 정순왕후 측근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3년 뒤 수렴청정을 그만두고 신전을 안동 김씨인 김조선에 물려주려고 왕권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였지만 안동 김씨는 횡포를 저지르고 또 풍양 도시가 들어와 나라를 주무른다. 오케이.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철종이 왕이 됐을 때가 19살이지. 철종은 이제 죽은 영조 시기에 이모화변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서작, 은엉군의 손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의 피인 거야? 사도세자의 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조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철종이 왕이 되지. 여기서 더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안동 김씨가 뭐 한 거야? 일부러 철종을 선택하지.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던. 그 다음에 무서운 세금의 백성도 떼어냈고. 나는 이거 읽어보자. 1811년 홍경래의 날. 백성들은 세금과 정치 때문에 열을 받아 결국 홍경래는 백성들과 무기를 모으고 쳐들어갔지만 장조성 안에서 압박을 받다가 아이를 뺀 1917명이 처형을 당하고 홍경래는 죽었다. 홍경래. 보통 뭐 양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평민이고, 일반 평민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실력만 되면 과거 시험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평안도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양의 과거 시험을 보러 딱 왔더니 충격을 먹은 거야. 과거 시험장에 이제 실제로 과거 시험 보는 사람 낮잠 자고 있고, 대리로 시험 보는 사람 열심히 글 쓰고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글을 썼든 저렇게 해서 글을 썼든 벌써 합격자는 정해져 있어. 막 이런 식의 그 비리를 보고 너무 이 사람이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과거 시험 다시 도전하는 걸 포기해. 포기한다기보다는, 이건 뭐 포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뭐야? 이런 뭐랄까 부정부패한 시험은 보지 않겠다. 거부하는 거지. 포기가 아니고 거부. 거부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실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야?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건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그래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뜻있는 사람들과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럼 영모를 하자. 나라를 새로 만들자. 계획을 짜고 돈을 모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해.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모집하냐면 금강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도 준다. 그러니까 막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가족을 이끌고 다 모아는 걸 찾아온 거야. 근데 들어올 때는 들어와서 나갈 수는 없어. 와봤더니 거기가 실제로 금강이 아니고 뭐였던 거야? 뭐 하는 곳이야? 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 그래서 군사훈련 시키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들어왔던 사람들도 다 동조를 해. 왜? 조선이 싫으니까. 이런 나라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나. 어차피 뭐 굶어 죽나. 난을 일으켰다가 그지? 죽나 똑같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군사훈련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결국 뭐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게 준비가 다 되고 이제 난을 일으킬 생각이 1812년이었어. 1812년. 그런데 이게 미리 너무 규모가 크니까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이 나게 다 준비가 되지 않은 해에 1811년 12월에 난을 일으켜. 그리고 굉장히 이게 굉장히 크게 난을 일으켰었지. 한 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 실패를 하지. 그 중에서 여자들 1917명 처형당했지. 자, 그 다음에 1862년 농민항쟁의 불길이 타오르다. 정리를 읽어보자.
자, 그럼 지금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얘기하는 거야. 1811년 통경래난, 그 다음에 딱 몇 년 뒤에 51년 뒤인 1861년 임술농민 봉기. 자, 철종이 1863년에 사망하니까 철종이 다스리고 있을 때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난 거야. 읽어보자. 마잘도사라는 벼슬을 하던 백략신이 권청의 재정이 모자라다고 6만 명을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걷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농민들은 약속날 무기를 권하고 쳐들어가 조건을 받아줄 때까지 백략신을 붙잡아 놓았다. 그렇지. 또 봉기를 아점 몇 명이 죽고 대지주의 집이 불태워졌다. 그렇지. 그걸 이끌었던 대표가 누구지? 유계춘이라고 안 나와?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들은 철종이 농민들이 왜 봉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지 철종은 너무나 잘 알지. 왜? 본인이 뭐였으니까. 그런 가난한, 그지? 학정에 시달리던 농민이었으니까. 그래갖고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잖아. 그래서 설치한 게 바로 뭐야? 삼정, 이정청. 삼정이라는 건 세금 3가지. 이정청은 뭐야? 그걸 깨끗이 뭐 한다는 거 정리한다. 그런데 만들어지긴 했지만 밑에 관리들이 안 하지. 말만 만들어 놓고 뭐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눈 가리고 아웅이지. 자, 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뜯어 고치는 관청. 뭐라고 한다? 삼정, 이정청. 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뭘 믿어? 미륵신앙. 미륵은 뭐냐? 미륵불은 부처님 중에서도 미래의 세상을 끌고 오는 부처님. 그러니까 세상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야? 확 좀 뒤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지. 선무역적. 그러면서 생긴 종교가 바로 뭐다? 천주교? 그건 생긴 게 아니고 들어온 거지. 아, 천주교. 서양에서 들어와서 서학이라고 했다가 정식 종교가 됐을 땐 천주교인 거지. 그래서 생긴 거는 우리나라에 생긴 최초의 종교가 아까 나왔는데 동학. 서학이면 동학이잖아. 서쪽의 학문. 여기는 뭐야? 동쪽의? 동학. 그래서 동학을 만든 사람은 최재우. 자, 48쪽 정리한 거 읽어보자. 이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 천주교를 믿기도 하고 또 동학 등등들을 믿기도 했다. 등 다인 거? 네. 자, 적어놔. 자, 최재우. 적어놓고. 웅진이는 적혀져 있어, 최재우? 네. 그럼 됐어. 그 다음에 동학 가로치고, 동학이라는 종교는 이 땅에서 새로 생긴 건 맞는데 전혀 없던 거에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짬뽕한 거야. 그러니까 뭘 짬뽕했어? 유교, 불교, 도교. 유교 원래 있었던 종교지. 불교 원래 있었던 거지. 도교도 원래 있었던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서학의 생각까지 갖고 들어가. 서학. 그래, 서학은 평등이잖아. 평등. 그래서 동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평등이야. 자, 그러면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 그지? 서학의 평등 사상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평상시에 믿고 옳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안 와. 자, 조상에 대한 제사 지낸다, 안 지낸다? 동학은? 안 지내. 뭘 안 지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방금. 아, 동학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라 그랬어. 헷갈렸어. 기존에 있던 종교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의외로 이런 문제 많이 틀려갖고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동학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종교고, 최재우가 그 종교를 만들 때 전혀 새로운 이론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론을 다 뭐 했다 그래서? 더 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야? 서학의 평등사상까지. 그러니까 모든 교리나 일상생활이 낯선 게 하나도 없어. 제사 지내. 알겠어? 제사를 안 지내는 종교가 뭐야? 서학인 거야, 서학. 서학 사람들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신인데, 그지? 죽은 조상한테 왜 고기를 숙이고 제사를 지내냐? 그건 신을 배반하고 모독하는 거다. 그러면서 제사를 반대하잖아. 이 제사 반대 때문에 서학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야? 박해를 받는 거야. 서학을 믿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떻게 한 거야?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진산 사건이 터지는 거야. 뭐예요? 진산에서, 그지?
처음으로 뭐 한 거야? 밖에. 아, 박해를 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모시지? 아는 거야. 밀폐를 불태우고 정조 때.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악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된 거야? 비난을 받게 되지. 자, 그 다음에 2교시부터 읽고 오자. 2교시, 3교시. 3개씩 나가고 있어, 너 지금. 네. 그럼 2, 3, 4. 오케이? 네, 저 오늘 실수로 못 읽어서 죄송해요. 아니, 실수를 못 읽다니. 여기 숙제를 다 이렇게 적어줬는데. 좋았어요.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세요. 어? 선생님 저 궁금한데요. 그 정확히 탐관오이가 무슨 뜻이에요? 탐관오리. 탐관은 관리인데 탐욕스러운 관리. 그 다음에 오리는 무슨 뜻이냐면 그 오리는 아니고. 그게 오리는 아니고 이익을 뭐한다?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이익을 추구하느냐? 자, 경찰이면 범인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그런데 이 경찰이란 파워를 이용하면 경찰은 뭐 할 수 있어? 여기 범인이 숨어 있는 것 같으면 수색 좀 할게요 하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런 자신의 관직이나 직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걸 오리라 그래. 그지? 탐욕스러운 관리가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 오케이? 그것도 뭘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다는 거야? 자기의 관직이나 직무를 이용해서. 지금은 없어. 지금도 있잖아, 탐관오리. 국회의원인데 도로교통부 소속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들이 뭐 하고 있어? 건설회사 하고 있어. 그래갖고 거기서 전부 다 빼갖고 아들한테 줘갖고 아들이 뭐 하고 막 엄청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을 따내잖아. 똑같이 탐관오리야. 조선시대 때 탐관오리는 너 돈 내놔 하고 직접 때렸고, 오늘날의 탐관오리는 직접 때리진 않지만 뭐해? 선생님 아까 분명히 뭐랬어? 자신의 관직과 하는 일과 직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는 게 탐관오리라고 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지금도 탐관오리는 있을 수 있어. 왜? 내 관직과 내 직무를 이용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게 뭐 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구한테 주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가? 내가 도로교통부 장관이야. 근데 몇 년 뒤에 저기에 이제 신도시가 건설될 거야. 그 정보를 친척들한테 다 주고 막 가격이 쌀 때 막 다 사놓게 해. 그리고 막 가격을 막 올려. 이거 탐관오리 아니야? 탐관오리. 그지?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1교시까지는 2, 3, 4까지. 자, 어려운 파트는 아니니까 읽고 와, 2, 3, 4. 이제 거의 이제 한국사도 끝나가. 끝나가네. 아이고, 얼마 안 돼. 한국사 다음에 세계사인가요? 아니, 세계사 아니야. 문학 해야지. 자, 어쨌든 지금 힘든 과정을 하고 있는 건 선생님 충분히 인정을 하니까 그냥 욕심내지 말고 그냥 쪼개서 매일매일 뭐야? 선생님 항상 그랬지. 공부는 뭐해? 매일 쉐이핑해서 나가는 거지. 왕창하고 안 하고. 왕창하고 안 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케이. 매일 하루에 한 35분에서 40분씩 그렇지. 이렇게 나눠서 맨날 매일매일 그렇지. 할수 있어요. 기본 숙제 하는데 35분, 책 읽는데 40분. 네. 그래서 하루에 70분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문수에. 네. 그래서 기본 숙제 할 때는 왕창 35분을 써야 되고 40분 책 읽을 때는 쪼개서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40분은 뭐 해줘야 돼? 20분씩 2번 읽든지 10분씩 4번 읽든지 하루에 40분 이상은 반드시 뭐 해야 돼? 5분씩 독서를? 8번. 5분씩도 괜찮아. 5분씩도 괜찮아. 처음에 5분씩 했다가 호흡이 길어지면 예를 들면 니네 이거 과학을 쉽게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는 처음에 5분만 읽으려고 했는데 재밌으면 뭐 할 수도 있어? 더 읽을 수도? 공부도 했어. 있잖아. 오케이.